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선까지 15일만 남겨놓은 오늘, 보수의 심장이라던 대구 경북에서도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TK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일주일 새 8.2%포인트 오르면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오차 범위 내로 거리를 좁힌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겁니다. 부산, 경남, 이른바 PK에선 이재명 후보가 9.7%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첫 소식 이승환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0.2%로 지지율 선두를 달렸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5.6%,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7%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1.9%포인트 하락했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각각 4.5%포인트, 2.4%포인트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특히 이재명 후보의 경우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 TK에서의 지지율 상승이 눈에 띕니다.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8.2%포인트 오르면서 이재명 후보 43.5%, 김문수 후보 44.9%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상황이 된 겁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작전을 총지휘한 정호영 전 국방부 장관을 선대위에 영입했다가 번복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과거와의 단절이 좀 말끔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역시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를 보이고 있어서요.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조금 실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의 꾸준한 외연 확장 행보와 집중적인 TK 공략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정치 집단을 선택하십시오. 색깔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고 박정희 정책이면 또 어떻습니까? 역시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 울산, 경남 PK에선 이재명 후보가 지난 조사보다 4.2%포인트 하락한 49.1%를 기록했고 김문수 후보는 12.3%포인트 상승한 39.4%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은 전주보다 0.5%포인트, 국민의힘은 3.5%포인트 하락하며 지지율 격차가 12.2%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이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유세를 펼치고 있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두 후보 모두 서울에서 유세 중인데 먼저 이재명 후보 쪽에 나가 있는 최규진 기자부터 불러보죠. 자, 최 기자, 지금 이재명 후보 홍대에서 유세 중이라고요? 네, 이재명 후보는 조금 전에 이곳 서울 홍익대학교 앞에서 유세 연설을 펼친 뒤에 유세 연설을 마치고 방금 퇴장했습니다. 오후 6시부터 무대에 올라서 연설을 진행했고 30분 정도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홍대 앞은 젊은이들이 밀집하고 있는 대학가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제 뒤로 아직도 마무리 유세 응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변 상점 앞까지 아직 인파가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후보가 퇴장한 뒤에도 지지자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후보는 연설에서 3년 전 마지막 유세를 이곳 인근에서 했다면서 자신의 패배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국민의 삶이 망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강국을 홍대를 중심으로 문화강국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오늘 유세 연설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 뒤로 보이는 무대에 이재명 후보가 서 있는 연단 앞에 처음으로 방탄 유리막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연설 전에 폭발물 탐지견이 무대에 올라서 수색 작업을 마치고 유리막이 설치된 뒤에 유세 연설이 진행됐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오늘은 계속 서울에 머물렀는데 어떤 발언들을 했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에 용산에 있는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뒤 백범 김구묘 선생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여기서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란 극복과 통합을 강조했는데요. 대통령실과 가까운 용산역 유세 현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가 그 용이 산다는 산 용산 맞습니까? 그 용이 어제 잘 있나요? 어딜 가나 들리는 얘기는 먹고 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윤 뭐 때문이라고요?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 줄을 전통적 험지로 꼽히는 영남과 텃밭으로 꼽히는 호남을 걸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이번 주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로 유세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내일 경기 북부를 시작해서 인천 등 수도권 집중 유세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정권 심판론을 부각해서 수도권 중도층 표심 확보에 전념한다는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앞에서 JTBC 최기진입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유세 현장으로 가보죠. 자, 김필중 기자. 김문수 후보는 지금 서울역에서 유세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3분 전에 지금 이곳 현장에 도착하면서 이렇게 유세 열기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시민들이 태극기는 물론 성조기까지 들고 김문수 후보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범죄자 대통령은 안 된다며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는 손피켓을 든 시민도 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조금 전 도착해 의원들과 손을 잡고 만세라더니 요즘 시민들이 많이 힘들지 않냐? 누굴 탓하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 잘하겠다며 방금 전 큰절도 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오늘 서울에서 유세하면서 어떤 걸 강조했습니까? 네, 오늘 오전 주한 미국 상공회의를 찾아 당선되면 6월 중에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 유치를 위해 특혜를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특혜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외국인 전용 단지를 저는 평택에도 만들고요. 파주에도 만들고 화성에도 만들고. 네, 김 후보 캠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초반 단일화 논란의 후유증으로 아직 지지층 결집이 덜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캠프 관계자는 오늘부터 1%포인트씩 지지를 올려서 사전투표일인 29일 전에 골든크로스, 그러니까 역전을 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약자와 동행한 후보 삶의 궤적을 보여주겠다며 내일도 영등포 쪽방촌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JTBC 김필주입니다. 이렇게 선거가 다가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향해 저쪽은 찢어진 빅텐트다, 그쪽은 비닐우산 수준이다 공방을 벌였는데 각 당에서 실제 어떤 인물들이 합류하고 있는지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적힌 파란 옷을 입는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을 떠난 지 열흘 만에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안타깝게도 이제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 인사들도 이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허은하 전 대표는 오늘 유세에 함께했습니다. 개혁신당 소속인 문병호 전 의원도 JTBC에 중도 입장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는 게 옳은 길이라며 이번 주 안에 같이 할 사람을 모아 지지 선언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가 중도 보수를 표방하며 외연을 넓히고 있는 겁니다.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 몰려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진짜 빅텐트 민주당으로 오십시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익 추구형 이동이고 빅텐트라고 하기 어렵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지금 개헌연대로 통해서 거대한 빅텐트를 치려고 하는데 민주당에 한 명씩 들어가는 그런 식의 유권자 4,3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비닐우산 수준이고.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후보가 개헌 구상을 밝힌 만큼 개헌 연대, 반 이재명 연대를 펼칠 수 있을 걸로 기대하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했지만 계엄으로 계몽되었다며 윤 어게인 신당을 추진하던 김계리 변호사는 입당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입당 신청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재욱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 탈당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통일당 구주화 대선 후보는 오늘 사퇴하며 김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각기 다른 방식의 개헌안을 던지면서 오늘 하루 개헌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러시아 푸틴을 언급하며
이 후보가 장기 집권 의도가 있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은 생트집 잡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4년 연임제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년 중임제에 이번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개헌안을 던지자 한동안 주춤했던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에게 계엄에 대한 사죄부터 하라고 했고 개헌을 얘기하려면 우리 헌법 정신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12.3 내란에 대해 먼저 무릎 꿇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입법부터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진심으로 개헌을 주장하려면 표리부동한 입법 폭주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추진하려는 연임제가 2회 재임한 뒤 쉬고 또 2회 재임하겠다는 취지라며 장기 집권 의도가 있다고도 맹비난했습니다. 계리인 허수아비 대통령을 내세워 4년짜리 징검다리를 놓고 다시 돌아오는 푸틴식 재림 시나리오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됩니다. 민주당은 생트집을 잡는 거라며 반박했습니다. 연임제는 대통령에게 중임제보다 더 불리합니다. 그럼에도 이 후보의 연임 표현을 장기 집권 의도라고 공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또 이 후보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고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김 후보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폐지를 개헌안에 담아 사실상 서로를 겨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고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개헌과 관련해 이번 대선 기간 동안 후보들 사이에서도 많이 논의가 될 거라며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첫 번째 TV 토론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호텔 경제론, 셰셰 등 이 후보의 과거 발언에 대한 집중 공세가 이어졌는데 먼저 그 장면부터 하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 분야를 주제로 열린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근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 말한 걸 꼬집었습니다. 커피 원가가 지금도 120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죠. 2019년 봄경 정도에는 120원 정도 한 게 맞아요. 거기는 인건비나 또는 시설비 같은 게 감안되지 않은 거죠. 이 후보와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부딪혔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 국제노동기구에서 다 인정하는 거라서. 이렇게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이시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일각에서 이른바 호텔 경제론으로 부르는 이재명 후보의 논리를 공격했습니다.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은 경제가 살아난다며 돈풀기식 괴짜 경제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장을 말한 게 아니고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거예요. 이재명 후보의 실시 발언을 두고도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CS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친중국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되고요. 국익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고 대만과 중국 간의 그 분쟁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김 후보에게 12.3 비상계엄 책임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공격했고 국회에 나가서는 그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라니까 꼿꼿했던 김문수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를 향해선 부자 감세에 동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새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 협공 구도를 형성하면서 이 후보가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다음 TV 토론은 오는 23일 사회 분야를 주제로 열립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보신 것처럼 토론회에서 여러 공방이 오갔는데 후보들이 했던 주장들 모두 사실인지 바로 팩트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자, 김혜미 기자, 먼저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는 발언부터 짚어보죠. 네, 이 커피 원가 논란은 이 후보가 최근 유세 현장에서 한 말부터 시작됐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1시간 동안 고와가지고 팔아봐야 3만 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 네, 근데 이 원가가 120원이 맞습니까?
네,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사전이 정의하는 원가 두 가지입니다. 이 하나는 들어간 비용을 다 더한 값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냥 사들였을 때 값입니다. 이 후보는 두 번째, 그러니까 원재료인 커피 원두, 그 콩 값만 얘기한 거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커피 콩 값만으로 따져보면 맞나? 팩트체크부에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아메리카노에 들어가는 원샷에 커피 콩 10g을 사용한다고 보면요. 수입 가격은 대략 잔당 170원에서 280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가 말한 2019년 기준 120원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한 잔에 들어간 총 비용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이 커피 콩값은 아주 일부에 들어가고요. 여기에 인건비라든가 임대료 등을 다 더하면 최소 1,500원에서 2,000원은 된다는 게 이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네,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의 노란봉투법 발언도 따져보죠. 네,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도 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발언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이거는 민법에도 안 맞고 이렇게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이시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죠. 네, 노란봉투법이 헌법에도 민법에도 사실 안 맞는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사실입니까? 네, 아직까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건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법에 적용을 받는 사용자의 대상을 늘리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는 제한하는 게 핵심인데요. 김문수 후보가 헌법, 민법에 안 맞다라고 했지만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헌법과 민법 체계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검토 의견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양쪽 모두 이 법 해석에 대한 주장만 아직 있을 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이준석 후보의 발언도 보죠. 네. 어제 보니까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후보, 이재명 후보가 일본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꼬집었는데요. 그 발언도 들어보시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일본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일본을 적성 국가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 후보 2016년에 일본의 군사적 팽창에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면서 일본을 적성 국가라고 적대적인 국가라고 말하긴 했습니다. 다만 당시 관련 발언을 살펴보면 여러 면에서 일본이 우방 국가이지만 군사적 측면에서는 적대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어제 첫 토론회였는데 각 당에서도 자체적으로 팩트체크를 했지만 저희 JTBC는 토론이 나가는 실시간으로 또 팩트체크를 해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JTBC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국제기관의 팩트체크 인증을 받은 곳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요, 훈련된 기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실시간으로 팩트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JTBC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은 토론에서도 공정하고 정확하게 사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대선 현장을 박사라 기자와 돌아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첫 번째 현장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 첫 번째 현장,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한자리 모인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련한 토론회 자리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난 건데 여기서 김 후보가 대뜸 이 후보를 치켜 세웠습니다. 어제 토론회를 했는데 저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어제의 MVP는 이준석이다. 네,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잘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뭐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한 칭찬일까요? 네, 실제로 이준석 후보도 어제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격이 많았는데 이 단일화를 의식한 게 아니겠냐는 희망 섞인 해석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우리 당이 그동안 잘못해서 이준석 후보께서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고생 끝에 대성공을 또 터뜨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제 정치적 입장이 달라질 것은 없다. 그런 단일화 논의 자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네, 어제 TV 토론의 승자 누구였을지 궁금한데 후보들은 저마다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지지율 1위인 이재명 후보는 진지한 토론이었다면서 이 말을 아꼈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삶이나 대한민국의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어떤 방식으로 이 난제를 타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역시 장외에서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후보한테 제가 이제 커피가 원가가 120원이다. 120원이면 조금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물었는데도 사과를 이렇게 해버리면 좀 좋겠는데 저보고 왜곡이다든지. 말문이 막히면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면서 조롱하거나 썽을 내는 연산군 같은 면모. 누가 이런 인물을 대한민국의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바로 두 번째 현장도 가볼까요? 네, 두 번째는 서울 용산에 위치한 대한노인회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오늘 2시간 차이로 잇따라 대한노인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먼저 이 후보는 경제 성장에 노인분들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 발전하고 국제적으로 큰 위상을 갖게 된 데는 우리 어르신들의 큰 역할이 있었습니다. 대한노인회는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됐던 곳이잖아요. 네, 2023년 민주당이 당 쇄신을 위해 출범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이 노인 비하 발언 논란 속에 조기 해산했는데 당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사과하러 온 김 위원장의 면전에서 이 사진에다가 뺨을 수차례 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오늘 노인회 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김 후보도 질세라 대한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이중근 회장의 저출산 대책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아기를 낳으면 1억씩 무조건 주는 정책을 우리 김상훈 회장님 보고 한번 검토를 해보자. 네, 이제 마지막 현장도 바로 가보죠. 네, 오늘 처음 방탄 유리막이 등장한 이재명 후보의 서울 용산 유세 현장입니다. 이 후보의 좌우 양측 혹은 앞까지 유리막을 설치를 한 건데요. 이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캠프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이 보안 사항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방탄 유리막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이 사방이 다 막힌 유리막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현장에서는 이 후보가 밖으로 걸어 나왔다가 이 지지자들이 위험하다고 들어가라고 해서 유리막 뒤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방탄 유리 자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문수 후보 부인입니다. 떳떳하면 왜 필요하냐는 건데 들어보시죠. 그래요? 저는 뭐 특별한 죄가 없잖아요. 방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죠. 박사라 기자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네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엄 당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다고 복창하는 걸 옆에서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재판 때마다 이렇게 불리한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자들의 계속된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할당 관련해서 직접 밝힐 입장 없으신가요? 오전 재판이 끝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 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얘기하시죠. 지난 3차 재판에 이어 포토라인에서 침묵을 이어간 겁니다. 재판에서는 준장인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의 증인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박 준장은 계엄 당시 옆에 있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통화하던 상황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상대방에게 예, 알겠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복창하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통화 상대방으로 윤 전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박 준장은 곽 전 사령관이 현장 지휘관들에게 유리창을 깨라, 표결 못하게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데 너무 충격적이라 옆에 있던 참모들과 눈을 마주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재판에선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첫 재판 절차도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포고령에 따라 경찰과 군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내란죄 성립을 자신하지 못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때에 이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도 발언을 하지 않고 재판 진행을 지켜봤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지귀현 판사가 삼겹살에 소맥 싸주는 사람도 없다며 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관련 사진을 공개하며 지 판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지귀현 부장판사는 본격적인 재판 진행에 앞서 얘기를 안 하면 재판이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닷새 만에 직접 입장을 밝힌 겁니다. 지 부장판사는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접대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면서 그런 시대가 아니고 삼겹살에 소맥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두곤 판사 뒷조사라는 표현을 쓰며 날을 세웠습니다. 중요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의 판사 뒷조사라며 외부 자극,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약 4시간 만에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라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실내에서 일행 2명과 찍은 사진과 룸살롱으로 지목한 내부 공간의 모습입니다. 네, 지귀현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십니까? 사진이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별도로 확인한 업소의 영업 방식이라면서 여성들이 남성들과 앉아있는 또 다른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다만 사진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이 누구인지, 접대성 자리가 있던 날 촬영된 사진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계속해서 JTBC가 단독 입수한 윤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후부터 윤갑근, 배진한 변호사, 또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과 잇따라 통화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법조인들과 집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이후 각종 법 기술을 활용해 탄핵과 수사를 지연시켰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따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4차 담화 전날인 지난해 12월 11일은 검찰 특수본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소환 통보를 한 날입니다. 같은 날 오전 경찰 특별수단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경호처에 가로막히기도 했습니다. 국회의 탄핵 투표를 사흘 남긴 시점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새벽부터 여러 법조인들과 연락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11일 0시 서울대 법대 선배인 권영상 변호사와 4번가량 문자를 주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아침 8시 3분과 10시 7분에는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에게 각각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변호사는 탄핵 심판에 이어 형사재판까지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체포 의지를 드러낸 뒤엔 저희들 상황이 되면 긴급 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측과 전화, 문자로 소통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검찰 동호회장을 맡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 지도교수였던 송상현 전 서울대법대 명예교수 등과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법률 전문가를 자처하던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헌재의 탄핵 심판 서류를 계속 받지 않고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막아서고 체포적부심 등 흔치 않은 법적 절차를 밟는 등 법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저희가 입수한 통화 내역에는 윤 전 대통령 측근 4명이 모인 대통령 안가회동의 참석자 김주현 민정수석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회동 전후로 김 수석과 집중적으로 통화했고
이후에도 수시로 통화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1시 18분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전화했습니다. 계엄이 해제된 지 7시간쯤 지났고 내란 수사 목소리가 커지던 시점입니다. 이날 저녁 김 수석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만났습니다. 이 만남을 두고 법률가 출신 관료들이 향후 대책을 논의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JTBC 취재에 따르면 삼청동 회동이 끝난 직후 밤 10시 43분에도 윤 전 대통령은 김 수석과 통화했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5일 검찰은 비상계엄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 출범을 발표했고 윤 전 대통령은 6일 아침에 김 수석과 2분 30초간 통화합니다. 통화는 12월 7일 저녁 7시 17분에도 이뤄졌고 다음 날인 8일 새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기습적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 김 전 장관 출석까지 닷새간 윤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움직임이 있던 때마다 김 수석과 통화했습니다. 실제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에서 검찰 출석 전화를 받은 직후 대통령에게 전화를 드렸다며 당시 대통령이 민정수석과 협의해보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며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그 이면에선 수사에 대응한 정황이 있던 겁니다. 김 수석은 이런 의혹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의 출석과 관련해서 잠시 전화 통화하거나 그런 얘기를 할 일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찰이 확보 중인 비화전화 기록이 확인되면 더 많은 대통령 대화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노동자가 숨지고 다치는 사고가 끊이질 않던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0대 여성 노동자가 새벽 시간 작업 도중에 기계에 끼어 숨진 겁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SPC는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김산 기자입니다. 경기 시흥에 있는 SPC 삼립 시화 공장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이곳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컨베이어 벨트에 직원이 끼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도착해보니 피해자는 바닥에 눕혀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공장 가동은 중단됐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상체가 말려 들어간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윤활 작업을 위해 몸을 기계 깊숙이 넣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공장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2인 1조 근무 규칙과 안전장치 가동 여부 등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공장 책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범수 SPC 삼립 대표이사는 이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는 사과문을 냈습니다. 또 관계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고 원인 파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SPC그룹에선 최근 4년 동안 벌써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모두 기계에 몸이 끼는 똑같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불매 운동이 벌어지며 회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2022년 10월 SPC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샌드위치 소스를 배합하는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였습니다. 사고 직후 공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매운동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SPC는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채 1년도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2023년 8월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은 겁니다. 올해 1월에도 20대 노동자가 숨졌던 그 평택 공장에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밖에 머리를 다치거나 골절상을 입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SPC 계열사들은 산재 사고가 날 때마다 법적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계열사를 총괄하는 허영인 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은 적은 없습니다. 샤니는 제가 퇴직한 지가 한 5년 됐습니다. 저는 대주주로서 이 각사의 그 대표이사들이 필요한 부분을 요청을 하면은 제가 그 자문을 해주고. SPC는 오늘도 계열사 대표이사 명의로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경기 시흥시에서 중국 국적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크게 다치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도주한 이 남성 차철남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지훈 기자, 지금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네, 오늘 오전 9시 34분쯤 중국인 남성 차철남 씨가 편의점 주인인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사건이 벌어진 그 편의점 앞입니다. 60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편의점 주변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피해 여성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심하게 울면서 티격태격하는 소리와 함께 계산기 돈통이 흔들리는 소리도 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는데요. 이 편의점 바로 앞에 있는 이 연립주택이 바로 가해자인 차철남 씨가 살던 거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얘기인 거죠? 네, 출동한 경찰이 차 씨의 집에 가보니 또 다른 중국인 남성 시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숨진 지 며칠 된 시신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차 씨가 집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 그리고 나서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검은색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CCTV 영상을 보시면 검은색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데요. 이 차량 주인은 집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피해자의 동생이 소유한 차량이고 이 동생 역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차 씨가 2 중국인 형제를 살해했을 것으로 보고 추적 중입니다. 네, 차 씨는 그리고 오후에도 자리를 이동해서 또 흉기를 휘두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이곳에서 1km 정도 떨어진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형제를 살해하고 집 바로 앞 편의점 주인을 칼로 찌르고 도망치는 도중에 집주인까지 찾아가 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겁니다. 차 씨의 행방이 아직 묘연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흥시는 시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차 씨의 도주 당시 모습을 보여드리자면요. 검정색 점퍼를 입고 흰색 운동화를 신은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벙거지 모자나 마스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발생 현장에서 JTBC 김지윤입니다. 경기 동탄 호수공원 인근에선 이런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40대 중국 교포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녀 5명을 흉기로 위협한 겁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술에 취해 있었고 흉기 3자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나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경기 화성시 동탄 호수공원 인근 상가에 있는 술집으로 한 남성이 뛰어들어옵니다. 곧바로 모자를 쓴 남성이 뒤를 쫓아옵니다.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흉기를 든 남성은 40대 중국 교포로 가게 앞에 서 있던 20대 남녀 5명을 흉기로 위협하더니 이 중 한 명인 남성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술을 다 드시고 손님들이 나갔는데 갑자기 칼칼칼 그런 소리 들려서 저희가 이제 저랑 직원 한 명 있거든요. 안에. 그 나갔더니 저희 문에 이제 배치를 해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가게 사장과 직원이 나오자 흉기를 든 남성은 다시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흉기를 든 남성은 가게 앞 공원으로 다른 사람들을 쫓다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수색하던 중 30여 분 만에 킥보드를 탄 범인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범인은 흉기 난동을 벌인 장소로 다시 돌아왔다가 발각돼 가게 앞에서 붙잡혔습니다. 범인은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흉기를 3자루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불법 체류자는 아니었고 피해자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흉기 난동으로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제주와 수도권에서 야생동물 160마리를 잔혹하게 사냥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진돗개를 풀어서 사슴과 노루 등을 물어뜯게 하고 이걸 영상으로 찍어서 퍼뜨리기까지 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진돗개 한 마리가 뿔 달린 사슴을 물어뜯습니다. 사냥 장면을 지켜보던 남성도 가세합니다. 한라산에서 뛰놀던 새끼 노루도 잡혔습니다. 진돗개 4마리가 달려듭니다. 뱃노루 같은 작년 거 뿌리지랑 나기 시작했어요. 멧돼지도 당했습니다. 진돗개들이 지쳐 보이자 남성이 나섭니다. 이렇게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사냥한 30대 남성 2명이 동물보호단체 제보 끝에 구속됐습니다. 일당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제주와 수도권 일대에서 125차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소리와 노루, 사슴 등 야생동물 160마리가 희생됐습니다. 사냥 현장을 촬영해 진돗개 동호회 회원들에게 보여주고 레전드를 달성했습니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6마리입니다. 불법 포획 도구를 제작하는 방법도 공유했습니다. 진돗개에겐 사냥을 잘하게 한다며 동물의 사체를 먹이로 주기까지 했습니다. 노루뿔과 사슴뿔은 건강원에 보내 직접 복용하거나 지인들에게 택배로 보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야생동물을 학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영상이 500개에 이르는 만큼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저희 JTBC는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연속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정치인이 되기 이전의 삶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입니다. 자신을 흑수저도 아닌 무수저라고 말해온 이 후보가 어떻게 정치를 시작하게 됐는지 먼저 한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흑수저도 아니고 무수저 출신 집안이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가족들 사이에 아픔이 많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스스로를 무수저라고 칭한 이유는 이곳 성남 상대원 시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후보의 부모님은 이곳 시장에서 청소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왔는데요. 이 후보는 당시 부모님과 함께 단칸방에서 생활했다고 말해왔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을 12살 때부터 고무부품 공장, 냉장고 공장 등에서 일한 소년공 출신이라고 소개합니다. 때문에 2017년 첫 번째 대선 출마 선언 장소로 자신이 일했던 시계 공장을 선택했습니다. 2017년 이후 이곳 시계 공장은 이 후보를 상징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이 후보는 이곳 공장에서 일을 하는 와중에도 퇴근 후에는 학원에 가서 학업을 이어갔는데요. 중고등학교 과정도 모두 검정고시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한 그해 가을,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의원은 이 후보가 인권 변호사의 길을 택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처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삶, 그 스스로 얘기한 그 참혹한 삶을 살던 그런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줘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 그게 사법연수원 때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지금. 이후 낮에는 인권 변호사로, 밤에는 시민운동가로 살았습니다. 1993년 성남 시민 모임을 함께했던 동료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솔직 담백하고 그리고 또 장난기도 있는 그런 천진난만한 그런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공익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했던. 그러다 국내 최초의 시민발의 공공병원인 성남시 의료원 설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승부욕이 강하고 시립병원 이거 하는데 정말 옆에서 보기에도 야 이렇게까지 되면 좀 지치지 않냐? 뭐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하지만 시민 20만 명의 서명을 받은 의료원 설립은 시의회에서 1분도 안 돼 무산됐습니다. 그때 이 후보는 정치를 결심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결심했습니다.
성남 시민들이 그토록 바랬지만 부정한 기득권자들이 좌절시킨 시립 공공병원의 꿈을 성남시장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이뤄보겠다고. JTBC 한민정입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입니다. 지금은 강성 우파로 꼽히지만 한때 위장 취업까지 하며 노동 현장의 변화를 외쳤던 노동운동가였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이야기는 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 김문수는 한때 혁명을 통해 노동자와 빈민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을 꾼 적도 있습니다. (1986년 5월) 남영동 경찰 보안분실에선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뭐 고개가 죄치죠. 그때 이제 짬뽕 국물, 물 이런 것을 붓는 거예요. 왜 물을 이제 허파로 마시게 되니까 고통이 엄청 심하죠. 군사 정권에 맞서다 붙잡힌 청년 김문수. 끝내 동료의 이름을 팔지 않았습니다. 이 노동운동의 전설 수식어를 만들어준 어쩌면 그의 이력 중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심상정이, 그때 유시민이 당노회도 있었고 보름 정도 고문당했나 안 불어가지고. 서울대 경영학도였던 김문수 후보는 청계천 판자촌의 비참한 모습 그리고 전태일 열사의 분신을 목격한 뒤 노동 현장을 바꾸겠다 결심합니다. 나는 72년부터 이제 영등포 산업성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는데 그 언젠가 어떤 서울대학생 하나가 저기 그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도로구면도 아래에서 그 분회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조 분회장을. 그래서 참 신기한 사람이다. 위장 취업 1세대로 미싱, 봉제 공장 등에 들어갔지만 일이 서툴러 번번이 해고당했습니다. 딴 애들은 보통 13살 때부터 들어서 하거든. 굉장히 빠르다고. 근데 우리는 뭐 나이 20이 넘어가야 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 이때 수배당한 김 후보를 숨겨준 또 다른 노동운동가 설난영 씨를 만나게 됩니다. 자네가 우리 란영이를 어떻게 해서 벌어먹일 거냐. 그러니까 제가 만인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한 여자를 못 먹여 살리겠냐고. 두 사람은 결혼 뒤 서울대 앞 작은 책방을 운영하며 어려운 처지의 노동자들을 도왔습니다. 이런 보살핌을 받은 사람들은 김 후보를 부지런하고 소탈한 형님으로 기억합니다. 문수 오빠한테 공부를 좀 배웠어요. 노동법에 대해서 좀 많이 가르쳐 주셨죠. 일요일 날 가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고 뭐 점심 그런 거 해주셔서 먹고 그랬어요. 김 후보는 1990년 정치로 혁명을 완수해보겠다며 민중당을 창당했지만 선거에서 참패했고 정당은 해산됐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홍준표 찾아 산만리.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전 시장의 도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홍 전 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려진 김대식 의원 등을 이른바 하와이 특사단으로 파견했습니다. 네. 자, 김대식 의원이 오늘 하와이에 도착했는데 도착 직후에 반드시 만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는데 먼저 그 발언 들어보시죠. 어떻게 하든지 만나야죠. 오지 마라. 그러나 오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또 가지 않으면은 이거는 진정성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말쇼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네, 근데 마침 이렇게 특사단이 홍준표 전 시장을 만나러 가는 날 홍준표 전 시장이 페이스북 사진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신 것처럼 우리 시간으로 약 오늘 점심 무렵인데 저렇게 파란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를 맨 사진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네. 참고로 파란색은 민주당의 상징색이기 때문에 하필이면 특사단이 하와이에 도착한 날 이렇게 사진을 바꿈으로써 혹시 한때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홍준표 전 시장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거절하는 것을 우호적으로 거절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 홍준표 전 시장은 유독 빨간색을 고집하는 걸로 또 정치권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파란색으로 바꾸니까
더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전 시장은 정치권에 들어온 뒤부터 유독 빨강색을 많이 입었습니다. 네. 심지어 속옷까지 붉은색이다. 아주 유명한 일화이기도 하죠.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색깔을 교체했다고 해서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하와이에 가 있는 김대식 의원과 문자 메시지를 좀 주고받았는데 한 오후 4시 좀 넘어서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자, 홍준표 전 시장과 지금 저녁 식사를 함께 했고 진지한 만났군요. 얘기를 만났다는 것이죠. 또 선거를 돕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문자를 받았는데요. 실제로 홍준표 전 시장이 그 파랑색으로 바꾼 지 약 4시간 만이죠. 오후 4시 7분쯤에 저렇게 빨강색 넥타이로 교체를 했습니다. 아, 다시 바꿨군요. 그렇습니다. 저와 김대식 의원이 문자를 주고받은 그 비슷한 시각이라서 자, 혹시 김대식 의원의 어떤 설득에 넘어간 게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도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김계리 계류 중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김계리 변호사가요. 지난 주말이었죠. 17일 국민의힘에 입당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를 놓고 당내에서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계리 변호사 많이 저희가 돌비 뉴스에서 다룬 바가 있었죠. 그렇죠. 자, 입당하면 이른바 계몽령 세력이 합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했던 그 의미가 퇴색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지금 입당이 승인된 게 아니라 계류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당원 당규에 새로운 입당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라면 입당 대기 상태로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도부에서는요. 뭐가 문제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입당한 것이 대통령의 탈당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는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대통령 탈당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당사자인 김계리 변호사는 뭐라고 합니까? 일단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황스럽다 이렇게 입장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자, 당시에 김계리 당원님 국민의힘 새가족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이미 받았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고요. 또 누가 지금 누구 생각인지 다 보인다라면서 자신의 입당 계류에 대한 배우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같이 올린 사진을 하나 좀 보시면요. 여기에 자, 당원 자격을 심사해서 입당 승인 여부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입당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심사를 거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죠. 네. 근데 이게 또 불과 한 달여 전에 이른바 이 윤어게인 신당 창당을 주도했었는데 지금 와서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건 또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약 한 달 전 4월 17일이었죠. 탄핵 2주 된 시점이었는데 이른바 윤어게인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다가 당내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당일 저녁 약 4시간 만에 여기도 약 4시간 만이죠. 자, 4시간 만에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당시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런데 상당히 서운한 감정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자, 당을 만친다 운운하기 전에 스스로 이길 생각을 해라. 또는 할 말이 많지만 생략하겠다. 또는 잘해라 국힘. 이런 식으로 좀 그 냉소적인 반응을,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한 달 후에 전격적으로 입당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어떤 입장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김계리 변호사 입당이 허가될지 보류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마지막 이슈도 볼까요? 자,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자, 오늘 정치권에서 하루 종일 커피가 화제가 됐는데요. 네. 자, 국민의힘 아침 회의에 테이크아웃 커피가 등장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그 발언 들어보시죠. 어떤 분이 이 커피를 8,000원에서 10,000원 받는데 원가가 120원이더라. 원가 120원인 것을 마치 약 80배 정도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들리던데. 자, 다만 민주당에서는 비싸게 판다, 폭리를 취한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다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습니다. 네. 자, 실제로 어제 토론회에서도요. 이재명 후보가 말을 했던 2019년 당시엔 원두값만 따지면 그 정도가 맞다. 그리고 그 가격엔 다른 비용은 안 들어갔다. 이렇게 전체 맥락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에 대해서 맞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대선이 아니고 예전에도 한번 이런 뭐 커피
공방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선과는 좀 무관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커피 논쟁으로 유명한 사례가 있어서 한번 네. 가져와 봤는데요. 2012년에 이른바 그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 당시입니다. 당시 그 이석기 등이 속한 강경파와 유시민, 심상정 당시 정치인들이 속했던 온건파 사이에 대립이 있었는데 당시 이석기 측이 속했던 강경파가 유시민 작가나 심상정 전 대표는 아메리카노만 마신다라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반노동자, 노동자나 민중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네.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아메리카노와 반노동자, 반민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다 유시민 작가가 며칠 후에 회의에 아메리카노를 들고 나와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꼬리를 잡기보다는 좀 유쾌하게 맞대응했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광주 금호 타이어 공장 화재 사고 사흘째. 큰 불은 잡혔지만 인근 주민들을 괴롭히는 게 또 있습니다. 타이어가 불에 타면서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분진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화재 사흘째지만 타이어 공장에선 여전히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다 타야 꺼지는 생고무 20톤이 있어 완진까지 시일이 더 걸리는 겁니다. 탄 냄새와 검은 고무 분지는 인근 수 킬로미터 일대에 남아 있습니다. 주차된 차와 가정집의 방충망은 까맣게 변했습니다. 숨이 너무 막혀갖고 숨쉬기 힘들다. 목이 엄청 아프고 이게 물로 뿌려도 안 지워요. 그냥 먼지하고도 달라요. 광산구에서 발생한 연기와 분지는 바람을 타고 동북쪽으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북구까지 퍼졌습니다. 화재 당일 광산구의 미세먼지 농도가 오전 10시에 정점에 달한 이후 북구의 농도가 가장 높아지기까진 5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건강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 접수하락해서 왔어요. 목도 아프고 콧물은 또 아침내 줄줄 흐르고 또 머리는 띵하니 멍하니 머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피부가 따끔거리고 눈도 아프고. 주민들이 호소하는 증세는 타이어 화재 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유해 물질이 다량 배출되는데 이를 흡입할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고 내분비 교란 같은 걸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기적인 또 장기적인 건강에 또 걱정이 됩니다. 2년 전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 때에도 주민들의 호흡기와 피부 질환 등이 화재 전보다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건당국의 지속적인 관찰 추적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JTBC 박상규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당초 정부 발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부터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게다가 해킹을 위한 악성 코드가 3년 전부터 심어져 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1차 발표 당시 민관합동조사단이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고 밝힌 서버는 5대였지만 오늘 발표에선 23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해킹에 사용된 악성 코드도 모두 25종으로 늘었습니다. 총 23대의 서버 감염을 확인하여 15대에 대한 포렌식 등 정밀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BPF-도 계열 24종, 웹쉘 1종 등 악성 코드 25종을 발견. 특히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인 가입자 식별키 IMSI는 약 2,700만 건, 9.82GB가 해킹당했습니다. 2,500만 가입자 숫자보다 더 많은 이유에 대해 SK텔레콤은 태블릿 PC, 워치 등 각종 단말기 유심을 모두 합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가입자 전원의 정보가 새나간 셈입니다. 여기다 1차 땐 유출되지 않았다던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IMEI 유출 가능성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자동차 차대 번호 성격의 IMEI는 복제폰을 만드는데 핵심 정보로 꼽힙니다. 악성 코드 감염이 확인된 서버 중 2대에서 IMEI를 포함해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일정 기간 임시 보관돼 있었던 겁니다. 해당 서버에 저장된 파일에 총 29만 1,831건의 IMEI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사단과 SK텔레콤은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FDS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서의 그런 기술적 고도화 작업이 기존의 설사
복제폰, 쌍둥이 폰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기존의 그 폰 자체가 그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무력화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해커들의 최초 공격 시점이 2022년 6월이었다는 점, SK텔레콤이 3년 가까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점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까지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유출 여부는 사실상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초에 22년 6월에 악성 코드가 생성이 됐는데 왜 몰랐냐?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침해를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발견된 악성 코드를 밀어볼 때 중국 해커 집단 소행 가능성도 거론된 가운데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계엄 사태를 지나고 맞은 올해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은 여러 면에서 되새겨볼 것들이 많았습니다. 5.18의 참상이 아직 남아있는 병원이 임시 개방되기도 했는데 밀착 카메라 이가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겨울 45년 만에 등장한 계엄령 계엄군. 고등학생 때 5.18을 겪은 광주 시민 김용희 씨에게 12.3은 곧 5.18이었습니다. 속보가 뜨더라고. 그래서 봤는데 머리가 휑하죠. 바로 5.18 생각이 나니까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되살아난 비극. 하지만 동시에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5.18 때도 우리 선생님처럼 시민들이 계엄군과 맞서 싸웠고. 그렇죠. 12.3 내란 사태에서 국회 앞에서도. 그렇죠. 나는 정말 감명받았어요. 그 용감한 시민들. 정말 대단하죠. 청돈 계엄군들 앞에서. 이 낡은 건물은 5.18 당시 전남도청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었습니다.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자 시민의식이 빛났던 곳. 바로 옛 광주 적십자병원입니다. 네, 이곳엔 당시 응급실 모습이 비교적 잘 보존돼 있습니다.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이 집단 발포를 시작하자 이곳엔 총상을 입은 시민들이 계속해서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 응급실을 넘어서 이 복도와 그리고 다른 진료실까지 피 흘리는 시민들과 의료진이 뒤엉켜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순간에도 광주 시민들은 서로를 도왔습니다. 피가 모자라다, 헌혈이 필요하다, 이 소식들은 젊은이와 어르신까지 시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자신의 피를 나눴습니다. 2014년 문을 닫은 후 11년 만에 이번 달까지만 잠시 개방됩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듯합니다. 살면서 내가 계엄령을 겪을 거다. 전혀 생각을 못했죠. 아무래도 민주화가 됐고 계속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겪고 나서 다시 오니까 진짜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특히 12.3 사태 이후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어떤 관심이 예전보다 더 훨씬 폭넓게 이렇게 업되다 보니까 특히 외지 손님들도 많이 오십니다. 45주년을 맞은 이번 5.18의 또 다른 키워드는 한강입니다. 연기 전공을 준비하는 이 청년을 광주로 이끈 것도 한강 작가였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좀 이해하고자 선택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직접 겪지 않은 사건이기도 하고 계속 읽으면서 좀 막히는 지점들이 많았어요. 좀 그래서 계속 읽다가 이건 직접 가야겠다 해서 오늘 좀. 소설 소년이 온다 특별 전시회에는 많은 이들이 몰렸습니다. 군인들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한 건 그들의 힘만큼이나 강렬한 무엇인가가 나를 압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당신이 나를 이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당연한 듯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마치 공기처럼. 그러나 이 무수한 시간들 끝에 우리는 그 당연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1980년 5월과 2024년 12월 충격과 공포를 딛고 계엄군에 맞선 건 그때도 지금도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가온 대통령 선거.
45년을 관통하는 시민들의 그 뜻을 누가 잘 이어갈 수 있을지 그 선택의 순간이 머지않았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공이 타자 머리 위로 날아들자 롯데 김태형 감독이 그라운드로 뛰쳐나옵니다. 위협구에 잔뜩 뿔이 난 건데요. 지난 3주간 선수가 머리에 맞은 헤드샷만 4번, 참을 만큼 참았다는 롯데는 요즘 예민해졌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삼성 이승현의 시속 136km 직구에 장두성이 머리를 맞은 순간 롯데 김태형 감독은 일단 꾹 참았습니다. 이어 전민재의 3점 홈런이 터지자 웃으며 박수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윤동희에 타석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큰 홈런 이후에 초구가 몸쪽 머리 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삼성 양창섭의 시속 148km 직구는 너무 위험했고 김태형 감독은 삼성 더그아웃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양팀 선수들까지 그라운드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롯데가 뿔이 난 이유, 요즘 머리에 맞는 공이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 직구가 머리로 향해 퇴장까지 선언된 헤드샷은 모두 4차례인데 그중 2번이 롯데 타자였습니다. 변화구 헤드샷까지 포함하면 지난 3주 동안 전민재, 손성빈, 이호준, 장두성까지 4명이나 맞았습니다. 머리로 향하는 섬뜩한 위협구도 잦았습니다. 최근엔 전준우가 삼성 최원태의 공에 어깨를 맞는 아찔한 장면도 나왔습니다. 고의성은 없다 하더라도 팀 타율 1위를 달리는 롯데 타자들에 대한 경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뒤따릅니다.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즉 ABS 영향으로 몸쪽 높은 공이 스트라이크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투수들의 위협구가 많아졌다는 분석도 이어집니다. 잔혹한 헤드샷 공포에 시달리면서도 롯데는 3연승으로 공동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5월) 들어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퇴근길 무렵부터 중부지방에 비구름이 머물고 있는데요. 비는 5에서 20mm 정도 내리다가 내일 아침에 그치겠습니다. 모레에도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일 밤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 오전에는 남해안과 경북, 늦은 오후에는 일부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여름 옷차림을 하고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내일은 26도, 모레는 28도까지 오르면서 6월 중순처럼 더워지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일찍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만 조금 지나겠고요.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 16도, 광주 20도로 온화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25도를 넘어서면서 오늘보다 크게 더워지겠는데요. 특히 청주는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때이른 더위가 지나고 다시 봄 날씨로 돌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